금융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민간에서 제가 SK나 쌍용에서도 한 15년 정도 근무했다가 공무원이 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 그 지난번 출연 때는 아래 공포가 온다라는 책으로 한번 출연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신간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라는 책을 써주셨는데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예, 사실 금리와 환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범선의 그 운전대, 조타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사실 배가 태평양을 건너면서 사실 항해를 하는데 빨리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이 치는 데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빨리 목적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와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우리가 목적하는 물가를 낮추는 운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좀 전달해서 누구나 투자하시는 분이나 일반 국민분들이나 일반 독자분들한테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박사님,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금리와 환율을 좀 보면은 금리는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경우는 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쫓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정말 우리가 고단이라고 하잖아요. 고점까지 올리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환율이나 금리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어느 잡지나 책에서도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주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언제 고점이 되고 고점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 또 지속이 돼서 이게 꺾이게 되면 정말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쯤 투자하면 되는지, 맞아요. 이런 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는 정말 거예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안 해주시고 네. 또 그걸 연준에서도 사실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생각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연준 위원이나 파월 의장도 뭐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날라면 얼마 전에 제러드 위원도 뭐 한 1년에서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잠시 그런 걸 언뜻 비추지만 전체 그림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셔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금리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이런 것들 0.75씩 올리던 걸 잠시 파월이 오늘 얘기를 언급했죠. 약간 완화 기조로 언급을 했고, 뭐 한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0.25로 베이비 스텝으로 낮게 올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숨호흡을 고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서 환율도 1420원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내려오면서 100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숨고르기라던가 고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는 건 아주 당연한 패턴입니다. 아직 고점은 아니고요. 또 환율일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환율이 항상 올라만 가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실제 환율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율의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항상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그래서 아직 고점은 아니고요. 또 환율이 금리라는 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고점이 있습니다. 통상 고점이 이르르면 바로 우리는 완화 기조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현재 보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미국은 4%고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였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빼면 마이너스 3.7%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현재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물가가 더 그만큼 돈 가치보다 올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고점을 머무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계속 올려서 실질 금리가 최소한 플러스가 되거나 같아질 때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 걸 쭉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내려가냐? 이게 아닙니다. 올라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예를 들면 실질 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아지더라도 보통 인플레이션 목표라고 하는 게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로 내려올 때까지 고점을 유지합니다. 고점을 쭉 유지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14개월까지 되는데 평균 8개월 정도 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한 3, 40년 동안에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너무 많은 유동성 때문에 그게 임금이라던가 보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가장 안 잡히는 게 서비스 부분의 임금 또 주거비 이런 것들이 렌트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고용이 악화돼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이게 좋아지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안정이 돼서 2%까지 내려오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위기인 2008년도는 14개월까지 연장 있었습니다. 고점에 머무는. 예. 그래서 고점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침체가 와서 내려오는 겁니다. 침체가 실업률이 뭐 6% 가까이 지금 3.7%인데 실업률이 6% 이상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침체가 와서 더 이상 힘들어 보이니까 물가도 물론 잡히고 어느 정도 확연하게 파월이 맨날 얘기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물가가 2%까지 거의 잡혀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그러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경기가 좋아지냐? 이게 아닙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실제 위기는 완화 기조에 접어들어서 수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의 고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산 버블의 끝이 되는 거고요. 그때가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되면서 환율의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택 담보 그거는 실질적으로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거고요. 실제 원인은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물가가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9%나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4.3%였습니다. 그때 이제 왜 4.4%까지 올라갔냐? 9.11 테러가 일어났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사태가 일어나서 경기가 확 내려가니까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달러 유동성을.
달러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버냉키가 등장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침체가 오면 푼다. 양적 완화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양적 완화를 거의 무한대로 하면서 돈을 풀으니까 경기는 당연히 좋아지죠. 네. 근데 그러면서 항상 동반되는 게 있죠. 뭘까요? 물가 상승. 네. 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자산 거품을 일으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채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산이 올라가면서 특히 부동산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4.3%까지 물가가 2004년 5월 달에 올라가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과 우리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거의 뭐 미국은 0.25%에서 4%까지 올렸으니까 16배를 올린 거거든요. 우리는 작년 8월에 0.5%에서 지금 3.25%까지 올렸는데 6.5배를 올린 겁니다. 그러네요. 기준금리를. 네.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더라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천천히 경제에 충격을 안 주려고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천천히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4.25%를 올렸죠.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것 같으니까 고점에서 멈췄습니다. 5.2. 그러니까 2006년 5월 달에 네. 2년을 올려다가 그러니까 2004년부터 1년을 올렸다가 2005년 6월 달까지 올렸다가 6월에 고점을 멈추고 거기서 14개월이 지속됐습니다. 2007년 8월까지 5.25를 상단으로 올려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 사태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 기조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8월에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완화 기조로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2008년도에 터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2008년도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이 물론 결합이 된 거죠, 모기지에. 그래서 이제 붕괴되면서 인하를 했을 다음에 붕괴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통상 그랬습니다. 와. 인하 시점으로 수개월이 지나서. 네. 그래서 지나서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니까 그걸 해결을 하려고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환율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9년 3월 6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생산의 거의 바로메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재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산업 생산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저점과도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2009년 3월 6일 날 1,597원으로 환율을 찍었습니다. 거의 1,600원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94년에 IMF 때도 또 동일합니다. 네. 94년도는 좀 길어지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1997년 IMF를 겪었지만 그 시발점은 94년부터 95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게 시발점이 돼서 실제 95년도에는 먼저 중남미 멕시코 외환 위기가 왔고요. 미국은 원래 그 당시에 그렇게 경제에 큰 타격은 주지 않았는데 이제 신흥국에 충격을 준 거죠. 근데 2005년도에는 멕시코랑 그 중남미 외환 위기가 왔고 그게 서서히 전염 효과로 전파가 되면서 97년도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환 위기, 또 한국 외환 위기, 동구권 외환 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왔는데 사실 94년도에 2월부터 95년 2월까지의 금리 인상의 결과가 결국은 97년도에 우리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의 당시 킹달러는 언제였냐면 1997년 12월 23일 날
199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0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94년도 시작이 97년도 말에 영향을 받은 거죠. 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98년 이후에 천천히 살아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공조해서 2008년도가 터지면서 2009년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추진하니까 2009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 주기와 상단에서 얼마만큼 머물 건지 네. 또 하단은 내려갈 때는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럼 우린 그때 가서 뭐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할 수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확하게 투자자나 독자분들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기의 패턴은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만 대세는 흐름은 자산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뭐 주식도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30%는 내려갔잖아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채권도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항상 존재하면서 네. 변동성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변동성이 계속 끊임없이 많아질 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역으로 주식이 침체 바로 직전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변동성이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AI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식의 어떤 수식을 찾는 건데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지금 미디어나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이 없을 경우가 네, 많은 것 같고 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파월이 발언을 좀 완화적으로 네, 한 것 같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좀 또 다시 상승장이 오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가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네. 항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기의 패턴은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만 대세는 흐름은 자산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뭐 주식도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30%는 내려갔잖아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채권도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항상 존재하면서 네. 변동성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변동성이 계속 끊임없이 많아질 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역으로 주식이 침체 바로 직전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변동성이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AI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식의 어떤 수식을 찾는 건데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지금 미디어나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이 없을 경우가 네, 많은 것 같고 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파월이 발언을 좀 완화적으로 네, 한 것 같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좀 또 다시 상승장이 오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가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네. 이런 거는 사실 이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8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8번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 7번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났고 그중에 6번은 부동산 자산의 어떤 거품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증폭된 상황이 됐었거든요. 와.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부동산이란 자체는 역동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금융 완화 시기,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경기를 부양하는 시기에는 돈도 많이 풀고 유동성도 이럴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도 좋고 채권도 좋고 부동산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조금 후행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진 않고 올라가는데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산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올라가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막 증가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형태를 이루는데 부동산 산업의 특징은 이런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서 그 수요를 맞추려면 공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몇 년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분양하고 청약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수요를 또 이렇게 유발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수요까지 늘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금융산업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가뜩이나 역동적인데 금융산업은 이익을 위해서 뭐 추가로 차입이라던가 이런 거를 늘려서 또 신용도 완화를 시켜주니까 대출받기도 워낙 쉬워지고요. 이런 경기가 확장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도 여기 플러스가 돼서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실제 수요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시기는 그러면 어떠냐 과거에. 그럼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도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주식 시장은 빨리 반응을 하지만 천천히 내려가는데 실제 이거는 내려간다고 해서 어떤 부동산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면 아파트를 없애면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될 텐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지어만 놓으면 더 이상 수요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또 한 분이 이렇게 조금 내려서 놓기 시작하면 공포감 때문에 쉽게 쫓아서 같이 내리는 그런 군집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좀 심하게 내려가는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다 보니까 자산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랬었고요. 우리도 가장 힘들었던 게 2011년 그 저축은행 사태 때가 그런 사태가 있었고 이제 그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나 되는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인 게 대부분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부분 70% 이상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경제학 용어로 금융 불균형 상태다. 상당히 극도로 금융이 차입 투자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자산에 몰려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약한 연결고리부터 하나씩 깨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PF 대출 그러시고.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게 레고랜드를 시발점으로 했지만 누가 그렇게 시작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약한 연결고리의 어느 부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 동원건설인가 거기도 파산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게 건설사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어떤 부동산 문제들 또 중소 건설사들 또 중소업체들 위주로 좀 자금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이윤을 못 내는 회사들도 충분히 차입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했잖아요. 또 미래 성장성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차입 받은 것들이 고갈이 되면 더 이상 이익이 없다면 신용만으로 추가로 차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게 회사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 상장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간접 금융 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회사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에리어에 있는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신용이 국채랑 그 회사채 등급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네. 미국도 사실 요즘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책에서 과거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상 17개월에서 3년간 진행했다. 예.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2022년 3월인가요? 네네네. 그때부터 했으면 아직 그래도 많이 남은. 그래서 이제 지금 4.25에서 아직 조금 더 인상할 폭이 있는 거니까 17개월 보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좀 남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통상 보시면 이제 지난달 얼마 전에 보시면 그 10월달 CPI가 7.7%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월 대비 0.4%가 내려간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 전월에는 0.2%였는데 0.4%라 2배 정도로 내려가니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다. 내려가는 속도가.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강달러도 약간 내려가고 달러 가격도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뭐 채권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이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특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시장이 당분간 좋았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통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패드워치라고 앞으로 연준에서 예상되는 기준금리를 요번에 12월 10일은 뭐 빅스텝 정도로 한 예상하는 게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고 내년 2월 3월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25bp 정도 2번 하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4.25니까 거의 5.25의 그 정도에서 밑으로 해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관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물가도 그만큼 10월 물가처럼 0.4% 폭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 계속 12월도 마찬가지고 1월도 마찬가지고 2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0.4씩 내려가더라도 실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게 그 밑으로 5%에 가깝게 내려가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4%씩 해도 4, 6이 24, 2.4% 해야지 5.3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0.4% 정도까지만 해더라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 3월이 아니라 0.4%까지 정말 설득력 있게 내려가더라도 내년 4, 5월 달까지 내려가야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4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4월에 잘 멈춰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고점이 얼마만큼 갈 거냐. 파월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얼마큼 그러니까 완화시켜서 조절해서
인상폭을 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점을 어디까지 올릴 거냐. 고점에서 얼마만큼 고점을 유지할 거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고점을 올려놓고 평균 8개월인데 평균 8개월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그 기간이 유동성 문제로 일어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고점이 계속 늘어났다. 유동성이 막대해서. 예. 지금까지 마지막 유동성 그 인플레이션 상황은 14개월까지 갔다.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시면 예를 들면 6월이나 5월에 멈춰도 8개월, 평균 8개월을 잡아도 내년 초거든요. 네. 내년 24년 초. 네. 24년 초까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14개월까지 하면 거의 24년 상반기까지도 유지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리 인상기의 평균이 30개월이었거든요. 30개월 동안 30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졌어요. 경기 침체. 그러면 30개월로 환산을 하면 24년 8월이에요. 22년 3월부터 인상했으니까 24년 거의 30개월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8월 돼야지 완화 기조로 들어간다는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완화 기조. 그럼 한참 남았네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정말 거의 100%가 3개월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의 예측률이 100%입니다. 2년물과 10년물은 80%고요. 네. 근데 몇 년물하고 몇 년물은 100%예요? 3개월물,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 네. 이제 그게 언제 시작을 했냐?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최하 5개월에서 25개월까지 갔었는데 평균 14개월입니다. 그러면 10월 환산을 하면 네. 10월 달 기준으로 하면 24년 1월, 그렇죠. 2월에 경기 침체에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80%짜리 예측력이 있는 10년물로 하면 10년물과 2년물로 하면 그거는 맨 처음 일어난 게 3월 달에 일어났고 7월 달에 일어났는데 3월 달 거는 금리 인상을 처음 했던 거라 그걸 처음 도입하기엔 좀 문제가 있고 7월을 기준으로 잡으면 17개월을 뒤로 환산을 해보면 17개월 평균 17개월 있다 경기 침체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24년 1월, 2월. 맞네요. 근데 이제 그 30개월로 따지면 8월이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올 확률이 사실은 대부분 지표로 예측하더라도 24년 상반기다. 상반기. 그러면 침체가 와서 완화 기조로 들어가면 실제 완화 기조 있다가 수개월 있다가 진짜 침체의 고점인데 24년 말에서 25년 초란 얘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은 그런 경기 침체에 빠지는 순간에 대부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4년 초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부동산은 약간 틀립니다.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경기에 구체적으로 경기의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에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가지고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고 이래야지 사실 회복이 돼요. 부동산의 사무실이라던가 주거 공간도 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걸리는 거네요. 25년 정도 충분히 25년 정도 돼야지 부동산 투자의 시점이 걸리지 않을까 슬슬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그때 이제 부동산은 그때부터 조금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이걸 좀 터널에 비유하면 터널에 좀 어디 지점 중에 와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한 30% 온 겁니다 지금. 앞에서 30%? 네.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 터널의 마지막에 왔다. 거의 다 막바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과거의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AI라는 게 다 예측이잖아요. AI가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막 넣어서 가장 정확한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네.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예측 방정식의 변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뜰 때도 그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AI가 예측할 때 그 순간에 예측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그 방정식의 해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냐. 결국은 다 방정식이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박사님 제가 이런 얘기들을 큰 그림을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이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찾으셨어요? 전 데이터를 계속 봤습니다. 데이터를 원래 제가 정보관리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AI 뭐 이런 쪽에 원래 이제 그쪽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패턴들이 나타난 거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정형화를 시킨 거죠. 예. 과거에 그 있었던 얘기들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아래 공포가 온다 해서도 그걸 한번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아,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맞춰보신 거군요. 예. 와,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이 네.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예. 그러면요, 박사님 책에서 이 미기준금리 인상 시기별 금리밀 환율 시나리오라고 해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되게 단순합니다. 내용 네. 자체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전체 흐름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 위기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가 파산이 일어난던가 부동산 버블이 심하게 붕괴가 된다던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출이나 차입이 많이 나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또 같이 부실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경기 침체가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게 다 사실은 이 파월도 이렇게 당당하고 사실 내심으로는 침체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거에 1930년대 대공황이라던가 70년대 공급망 때는 이렇게 침체가 왔을 때 대응 방법들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70년대 전에는 암이 걸리면 약만 먹었습니다. 약. 그래서 그게 뭐냐면 케인즈식으로 실제 공공 근로라던가 공공 인프라만 건설을 해가지고 실제 수요를 자극해서 그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암이 걸렸는데 약만 먹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파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볼커 때 이후에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침체에서 시발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건 뭐냐면 수요를 아무리 자극해봤자 그 석유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석유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이 끝나야 되겠지만 빨리 정유사들이 해당되는 석유도 개발해야 되고 셰일 오일도 개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화석 연료를 많이 개발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개혁하자. 뭐 무한 경쟁으로 해서 전 세계에다 어디든 니네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놓자. 신자유주의. 예, 그러니까 국제분업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다 경기 침체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치료법이 방사선 치료인 거예요. 약만 먹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훨씬 나아졌죠.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약이나 방사선이나 암에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해결이 안 되잖아. 암이 걸려서 약 효과가 나고 방사선 치료 효과가 하려면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버냉키가 그러면 수술요법을 쓰자. 종양을 확실히 재결한 다음에 면역요법으로 주사를 팍 놔가지고 경제를 그냥 살리자. 이래서 나온 게 양적 완화입니다. 침체에 빠지면
종량을 재개하듯이 돈을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네. 무제한으로. 금리는 제로 금리에 내리고. 그럼 이런 자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자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누구든 다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은행 문턱도 낮아져가지고 얼마든지 신용만 되게 관리만 되면 얼마든지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자산 효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부의 효과. 자산이 올라가면 소비도 늘고 생산도 늘고 투자도 늘고 이 경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치료 방법이 요즘은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파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각국의 중앙은행의 협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침체가 와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침체가 만약 시스템 붕괴가 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럴 경우는 뭐 다 붕괴가 IMF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제2금융권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 요즘 제2금융권이 조금 어렵지만 그런 쪽에 부실이 증가해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면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올라가는 패턴, 고점에서 유지하는 패턴, 내려가는 패턴. 내려가면서 사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려가서 끝까지 한번 깨져야지 실제 올라간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지. 깨져야지 올라갑니다. 그 패턴은 그대로 따르고요. 그럼 연착륙, 경착륙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미국이 14번 중에 3번 정도가 연착륙이 있었습니다. 3번 정도가. 미국이. 네. 대부분은 경착륙이요. 예, 대부분 경착륙이고 3번 정도 연착륙이 있어. 그리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또 여기서 충격이 경제에 주는 충격, 경기 침체 폭이 금리 인상 수준이랑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6배 올랐고 우리는 6.5배가 올랐는데 이거를 미 연준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최근 경제 위기 때의 금리 인상 폭입니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25%였고요. 사실 미국보다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전이됐던 90년대 금리 상단을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6%입니다. 그래서 5.25%를 넘길 경우에는 시스템 붕괴가 올 수도 있다. 2008년도에 준하게 시스템 붕괴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네. 네. 환율도 그때 준해서 1,500원대까지도 고점이 2004년 하반기나 2005년 초반기 글로벌 생산이 저점일 때가 킹달러의 고점이거든요. 그렇게 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는 건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이용합니다. 수출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예요. 모든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가 우리나라 수출품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석유 수출이 우리나라 1위인데 이 석유가 다 우리가 가공을 해서 원재료, 아주 중요한 고품질의 원재료가 수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가장 하락하는 저점이 결국은 경기 침체의 저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생산의 저점이고 네. 그 시기가 외려 킹달러의 고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나리오는 금리의 상단으로 보셔야 된다. 5.25냐. 네. 그럼 5.25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일정 부분 시스템 붕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6%까지 올라가면 90년대 전 세계 막 위기가 긴축 발작이 확산되듯이 IMF 경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펀더멘털이 나름대로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올라갈 수 그러니까 위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환율이 충분히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5.25%까지 올리느냐. 그 이후에 6%까지 올리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 5%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를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그 중국에도 뭐 봉쇄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시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봉쇄를 완화하고 러시아도 뭐 부품이 없어서 미사일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전쟁이 종료된다 러시아. 그러면 공급단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 네 가지 단계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네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6% 이상까지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미국도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따라 현재 충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3분기에 15년 만에 대출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3분기에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들도 직접 금융이 안 되는 거죠.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시장 발행보다 그냥 대출이 쉬운 거예요. 간접 금융. 그러니까 운영자금 하든 뭐 쓰려고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갑자기 늘었고요. 지난달 연체가 2009년 이래 거의 14, 15년 만에 가장 카드 연체가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 그러니까 발행금리라는 게 있고 시중금리라는 게 있어요. 국채를 발행. 미국은 국채 발행을 1년에 1조 달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기 때문에. 1조 달러 재정 적자가 나서 물론 이제 그 적자를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달러를 공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시중금리보다 발행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발행금리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가치가 없다는 거는 미국에도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0년물 같은 경우는 모기지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모기지가 대부분 국채 30년물과 연동이 돼 있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30년물 올라가면 모기지 비용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고 10년물은 자동차 론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파월이 이렇게 오늘도 얘기를 했죠. 완화적으로 표현을 썼잖아요. 좀 속도 조절 부분 얘기 나온 게 미국도 사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게 강제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는 건 회사를 다니다 월급을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깎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종업원들한테. 월급 갑자기 조금 깎는 건 상관없이 계속 폭을 넓혀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교육비도 내야지, 뭐 렌트비도 내야지. 그렇죠. 애들 뭐 외식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 더 재미있는 거는 그나마 미국을 조금 우리는 차이를 더 가면서 쫓아내도 가는 나라는 그나마 덜 위험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덜 안 좋고. 중국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은 못 돌리잖아요. 올리질 못하는 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기업 대출이 세계 1위니까 중국은 금리 쫓아 올렸다가 기업 가뜩이나 이익이 안 내는데 기업 아작이 나잖아요. 뭐 일본은 더 심하고요. 국가부채 채권 금리가 뭐 이거 쫓아서 올렸다가 2%만 올리면 7조 엔이랍니다. 7조 엔 1년에. 그게 막 정부 그 자료에서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100조 엔이에요. 1년 예산에. 2%만 올리면 7조 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유럽은 왜 저러겠어요? 유럽도 올렸다가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미국이 했는데 미국도 서서히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파월이 노하우가 있어요. 미국 연준도 물가와 경기 침체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이니까 저렇게 잘 행복하게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나름대로 미국 경제가 물가와 경기 침체와의 지금까지 싸움이에요. 계속 그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들어봤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렌트 우드 체제 브렌트 우드에서
금태환을 중심으로 영국화 때 멋있게 이제 기축통화의 자리를 갖고 와서 시작을 했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금리가 올랐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고 또 금리를 올려서 또 경기 침체에 빠지고 다시 살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올려야 되는 인플레이션 원인들이 각 시기마다 약간씩 다 틀렸죠. 뭐 중동 정쟁, 지금은 유동성, 지금은 유동성과 석유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 있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박사님 이게 앞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경기 침체를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더 깊은 네네. 예상 침체를 그리고 이제 터널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네네.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 오늘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유익한 것 같고 네. 아 이거 진짜 뭔가 굉장한 거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좀 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이지만 또 위기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서 가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또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대처 능력도 생기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게 서두에서는 한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네,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네. 만약에 이게 시스템 위기 쪽으로 가면 그게 좀 더 늘어질 수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스템 위기 와도 과거처럼 아까 암 치료 방법이 세련되게 증가됐듯이 대처 방법들이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너무 뭐 외환 보유고가 뭐 적냐 많냐 이 정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4,100억 뭐 한 500억 461억 불이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 금융자산이 7,400억 불이에요. 그래도 많이 투자해놨네요. 연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손에 꼽히는 투자.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단기 외채가 항상 문제거든요. 네. 40%밖에 안 돼요. 단기 많이 외채. IMF 때 IMF 때 660%예요. 와.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는 60%였습니다. 지금 40%밖에 안 되고요. 뭐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IMF처럼 그 외환 위기로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슬기롭게 할 거냐 그리고 너무 우려할 것도 없고 전체 숲을 보고 잘 대응하는 게 그리고 저는 살아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살아남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또 앞에 다시 올 우리 확장기 경기 확장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누구나 이 부의 효과를 누리셔야죠. 예. 그 지금이 2022년 12월인데 네. 한 짧게는 1년 아니면 한 1년 6개월 정도 네. 길게는 한 2년까지 좀 한번 견디면 네. 그다음에 네. 조금씩 고개를 네. 들면서 올라가는 2년 정도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살아남기. 네, 살아남고 25년 하반기부터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박사님이 이 대한민국 금리 환율의 미래를 꼭 읽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럼 살아남는 내공이 더 세질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실어주셨는데 내용을 최근에 네. 이제 막 FTX 파산하고요. 네. 또 위메이드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화폐하면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떠올리게 되고 이게 완전 이게 뭐 완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확실하게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 자체도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거가 FTX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소라던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근데 알트코인 쪽은 조금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반면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쪽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예, 왜냐하면 지금 그게 사실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CDBC라는 부분들을 일종의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으로 지금 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도전하기 위해서 중국이 CDBC를 지금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국가들한테 CDBC를 가서 뭐 직접 결제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게 단순하게 CDBC만 진출한 게 아니라 1대1로 국가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유니온페이 등과 결합이 되고 또 앱을 만들어서 현지 사람들이 현지 통화 연결시켜서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쓸 수 있도록 막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패권으로 CDBC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루블화 위안화끼리 CDBC를 서로 교환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이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INVN이라고 해서 독립 노드 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CC라고 미 통화감독청에서 그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기 안에 지금 FTX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들어도 뭐 스테이킹을 빌려서 하거나 스테이킹을 좀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빌려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유동성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OCC라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인정해 주는 건 달러랑 페어된 겁니다. 페리티를 시킨 1대1로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맘대로 발행하게 해놓으면 유동성이 넘치고 검증이 안 되니까 이걸 OCC라고 통화감독청에서 관리하는 독립노드 검증 시스템 안에 넣어서 확실하게 신뢰가 있게 유동성도 관리가 되고 검증도 되고 확실하게 감독도 받아가면서 검사 감독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결제까지 쓸 수 있고 무역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월 1일 날 그걸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앨런 머스크도 메타처럼 메타의 디움 메타처럼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향후의 모빌리티, 메타버스, 우주산업, 트위터, 우주산업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다 통합을 하고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넣어서 실제 전체 유통 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안에 움직이는 큰 흐름 하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미국이 왜 이걸 인정을 하냐? 페리티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힘은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오면서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CDBC도 하겠다. 지금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을 만들어서 CDBC도 우리는 중국 이상으로 앞서 나가겠다고 해서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적극적인데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CDBC 부분이 법 통과 문제나 이제 CDBC가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지급 결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 시장이 되게 신용 창출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신용 창출 기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은행의 역할들 본연의 기능. 레버리지를 계속 일으키기 그게 이제 돈이 돌도록 우리 자본주의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큰 중요한 동력인데 그러면 CDBC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신용 파생, 신용 창출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확산되려면 아직 먼데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가상 화폐들은 이디움이나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을 거다. 지금은 물론 테크주나 기술주나 이런 데랑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검사 감독이라던가 그러니까 미국의 감독 기관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검사 감독 당국에서 좀 더 규제가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런 상황이 되면 기회가 또 될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현재는 사실 막 대부분 그 탈중앙 금융 같은 디파이라고 그러는 데는 사실은 그 안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도 하시고 사실 파생 거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개는
파생으로 옵션도 걸고요. 올리고 내리는 걸 같이 파생으로 근데 그 상품이 아무도 검증을 안 해줘요. 네. 지금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다 검토를 받거든요. 감독원은. 네. 우리나라 같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소비자 보호 같은 게 ICO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어디 하나 검증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코인의 검증이라던가 공시라던가 또 예탁 업무들, 매매할 때 예탁 업무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예치 업무, 예탁 업무, 공시 업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약에 규율이 된다면 그리고 코인도 단순하게 지금은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미래 성장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주식형 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실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면 더 많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주식도 그러니까 코인도 결국은 발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이 결국은 모빌리티라던가 플랫폼과 결합이 되면 무궁무진하게 뭐 디파이도 사실은 규제 영역 안에 들어온다면 탈중앙 금융도 규제 영역 안에 물론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FTX 사건을 보면 소비자 금융이 소비자 피해가 아무도 견제가 안 되도록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는지.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외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좋게 보시는 거고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02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또 회복기에 좀 지금 철저하게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규제 한도 내에서는 네. 성장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는 과거처럼 지급결제 기능보다 투자 개념인데 자산성 투자의 가치가 이제 다른 그런 정말 주식과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런 가치 있는 코인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더 올라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가치를 가져버리면 주식을 캡슐화한다던가 뭐 채권을 캡슐화한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코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열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결국은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알트코인처럼 이디오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뭐 투자은행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네. 아 박사님 아까 그 제가 하나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네네네. 워낙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해서 네. 한 2020년 가격이 왔다. 여기 네. 다들 동의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터널이 한 30%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2025년 부동산을 조금 늦게 예,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실물 네, 경제가 좀 네, 회복돼야. 네. 그러면 이게 아직 하락이 좀 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냐, 고점이 유지되면서 현재는 아직은 유동성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시중에 아직은 돈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장에서 아직도 여유를 차입을 미리 해놓으신 분들이라던가 많이 이제 자산 효과로 부유 효과로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심화되면서 사실은 자산 시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그런 패턴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신용 경색이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계속되고 고점에 머무르면 신용 경색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신용이 어렵다는 건 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조금씩 더 하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금리 인상기의 흐름을 좀 머릿속에 두고 나름대로
주시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경기 침체가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던가 부채라던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에 나는 계속 몰빵하시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지만 뭐 예를 들면 좀 가치주라던가 실제 실적주 위주로 주식을 조금 범위 수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하셔서 이걸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리 상승기에 갈 때까지 들었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또 깊이 연구하신 내용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의 전열신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